오빠,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사진 앨범 속 젊은 청년만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미세하게 주름진 손등이 떨리고 있었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젊은 남편을 찾는 아내. 대체 이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82이 됐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말주변도 없고 그냥 흙 묻은 손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죠. 아내 순자를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처음 봤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뒷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때부터 60년을 함께 살았어요. 자식 셋 낳고 손주도 보고 별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게 한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순자가 빨간 목도리를 들고 물었어요. 여보, 이거 언제 샀어? 그애 겨울에 직접 사다 준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했죠. 근데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결혼기념일을 헷갈리고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순자가 약국에 갔다가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왔어요. 걱정이 돼서 나가봤더니 동네 어귀에 멈춰 서 있더군요. 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야, 왜 거기 서 있어? 집이 어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겠다니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 넘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 소연이가 방학 때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순자도 소연이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곤 했죠. 근데 그날 순자가 소연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얘가 누구야? 소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소연이요, 소연이. 소연이? 소연이가 누구야? 소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애가 할머니 손을 잡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소연이요, 손녀 소연이.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래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소연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안 아파.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병원에 가. 순자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당신이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순자 손만 꼭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아들, 딸들에게는 걱정할까봐 말도 안 했죠. 며칠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순자야, 그냥 건강검진이야. 나이 들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요. 결국 겨우 병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순자는 낯선 곳이 무서운지 제 팔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검사들이었죠. 순자는 검사받는 내내 불안한 눈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아픈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순자는 간호사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보호자분,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검사 결과는 중증 치매입니다. 중증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억이 더 빠르게 흐려질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매일 꼭 약을 드시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이게 순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대?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응, 괜찮대. 그냥 영양제 먹으면 된대. 순자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순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저씨. 순자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거야, 순자야. 아, 그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처럼 의지하는 그 손이 더 가늘어 보였어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순자가 먼저 잠든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참 많았어요. 60년 전 순자한테 처음 고백하던 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는데 그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리 추억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 기억 창고가 돼줄게. 아무도 듣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순자가 모든 걸 잊어버려도 나만은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순자를 간병하는 일은 매일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약 먹이는 시간이 그랬죠. 나는 환자가 아니야. 왜 자꾸 약을 먹이는 거야? 순자는 약을 입에 넣었다가도 몰래 뱉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약을 곱게 갈아서 꿀에 타거나 순자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에 섞어서 줬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순자가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속임수가 순자를 하루라도 더 지켜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거짓말쟁이가 될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자와의 추억을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자가 잊어버리면 제가 대신 기억해주면 되니까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것들. 된장찌개는 두부 많이. 커피는 설탕 2스푼. 잠잘 때는 왼쪽으로 눕기.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지개 3번.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나 싶어서요. 수첩에는 재미있는 일도 적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트로트였는데 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부르는 겁니다. 여보, 그 노래 어떻게 기억해? 무슨 노래? 내가 노래 불렀어? 순자는 자기가 노래 부른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음 날 똑같이 그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자는 나를 잊어도 트로트는 안 잊는다. 아마 전생의 가수였나 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순자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야, 지금 새벽 3시야. 아이고, 만식이 아침밥 해줘야지. 만식이. 순자가 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새벽 3시에 밥은 못 해줬지만 그날은 순자 옆에 앉아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저는 수첩에 또 적었어요. 새벽 3시 15분. 순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수첩의 내용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힘든 일을 적었어요. 오늘 순자가 나를 도둑으로 오해했다. 지갑을 못 찾겠다고 내가 훔쳤다고 소리쳤다.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다. 순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순자가 방을 돌며 제 옷을 보더니 아저씨 옷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묻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또 어떤 날은 기쁜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웃었다. 창밖에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예쁘다고 웃었다. 그 웃음이 60년 전이랑 똑같았다. 아들 진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수첩에 뭘 그렇게 적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기억 창고야. 엄마가 잊어버린 것들 내가 대신 보관하는 거지. 진수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 수첩이 없으면 나도 길을 잃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한 가지를 더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순자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진수가 왔을 때 녹음 버튼 누르는 것만 겨우 배웠죠. 순자가 노래 부를 때, 웃을 때, 가끔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젠가 이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스마트폰에 녹음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날 밤 녹음된 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젠간 이 목소리조차 사라질까? 그게 괜히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순자 손을 잡고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따뜻했고 참새들이 지붕 위에서 놀고 있었죠. 순자야, 오늘 날씨 좋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저기, 순자가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 손을 잡아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만식이.
만식이요? 만식이가 누군데요? 순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자꾸 따라다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저를 점점 더 경계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고 의심했고, 약을 주면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에 들어가자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도둑이야. 누가 좀 와봐요. 저는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진정될 때까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아들 진수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도 함께였죠. 아버지, 저희 할 말이 있어요. 진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요양병원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 네,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 돌보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어, 아직은.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동네 약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약국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어제 순자 씨가 혼자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단골이셨는데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이 말해주니 더 아픈 법이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순자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기 아저씨, 여기 왜 앉아요? 그냥 같이 앉아 있으려고. 순자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이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응? 우리 집에 남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해지는 걸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순자가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잠든 후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름은 몰라도 마음은 기억하는 걸까?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진 앨범을 꺼내서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순자야, 이거 봐. 이건 우리 결혼식 날이야. 이건 진수 태어났을 때고, 이건 소연이 돌잔치. 순자는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 똑같이 했어요. 언젠가는 순자가 기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진 앨범을 펼쳤어요. 순자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제 사진이었죠. 순자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어요.
그러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순자야? 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 오빠야. 60년 전 순자가 저를 처음 부르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하던 시절, 순자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어요. 경계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녹음해뒀던 순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만식이 아침밥 해줘야지. 순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새벽 3시에 녹음했던 그 파일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잠든 사이 저 혼자 이어폰을 끼고 몇 번이고 들었어요. 이 목소리가 있으니까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순자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안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제 손등을 토닥여준 그 손길이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사랑의 마지막 기억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수첩을 펼칩니다. 순자가 잊어버린 것들을 대신 기억해 주려고요. 저는 순자의 기억 창고니까요.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기억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되는 걸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순자가 제 이름을 잊어도, 제 얼굴을 몰라봐도 그 손끝에 남은 온기만은 진짜라는 걸.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재생 목록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닿는 순서대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